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있었습니다. 고3과 중3부터 개학을 했는데요. 일부에서 접속이 느려지고 로그인이 안 되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요. 비교적 순조롭게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수업을 했다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접속한 학생들의 출석 체크를 하고요. 과제를 나눠주는 정도로 온라인 수업을 테스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는 16일에는 고 1, 2학년과 중 1, 2학년 그리고 초등 4, 5, 6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하고요. 초등 1, 2, 3학년은 20일에 각각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버가 부하를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온라인 개학을 한 학생 수가 한 100만 명 미만이었는데요. 나중에는 400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드라이브스루 다음 손님, 기아차 주세요. 기아차 나왔습니다. 와, 얼마예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1년 뒤에 네? 기아자동차는 1년 먼저 테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계산은 내년부터 36개월 저금리 혜택으로. 기아차 희망 플랜 365 프리. 4월 30일까지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오빠, 맛집 어떻게 알았어? 티벌리니까. 신곡은? 티벌리니까. 에이, 티벌리가 다 알려줘? 그럼 커넥티드카잖아. 첨단 안전사양 기본 장착에 깜짝 놀랄 가성비까지. 완전 새로워진 리스펙 티벌리. 4월 한 달 자세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및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시사경제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주 문경선거구 무소속 이한성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세상 읽기. 오늘은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어제 제4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는데요. 수출 기업과 내수, 보완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4차 이 비상경제회의의 주 의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잘 버텨주고 있지만 수출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수출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 또 내수 침체가 심각한데요.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이 스타트업들, 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이 세 가지에 총 56조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우선 이제 수출인데요. 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죠. 경기 위축에 따라 이 수출 기업들의 애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중소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대대적인 맞춤형 무역금융을 지원해서 수출 강국의 위상을 지키겠다라는 포부고, 두 번째가 이 침체된 내수 회복을 위해서 17조 7천억 원 상당의 내수 보완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지금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을
좀 공공 부분으로 이 선결제, 선구매 제도로 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세 번째가 이제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벤처 기업에 맞춤형 금융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수출 재고, 내수 활성화, 벤처기업 지원 이 골자로 하는 비상경제회의가 있었고요. 자,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서 앞으로 석 달 동안이죠. 4, 5, 6월까지 이렇게 해서 코로나 피해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 가장 힘든 시기를 꼽으라면 2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극도로 위축된 민간 소비를 대폭 이제 좀 고양시키기 위해서 직장인들의 카드 소득 공제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달부터 6월까지 한시적입니다. 이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업종들이 있죠.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공연, 여객 운송업입니다. 이들 업종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소득 공제율이 무려 80%입니다. 뭐 신용카드, 현금카드, 체크카드 모두 똑같이 일률적으로 80%가 적용이 되는데 앞서 이제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당시에 이제 카드 공제를 올렸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3월부터 이제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종전의 15%에서 30%로 2배,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도 30에서 60%, 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금액도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올렸는데 이제 이런 차등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일괄적으로 뭐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든 예. 모두 공제율은 80%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라는 게 근로자의 총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분만 예.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간 소득 공제 한도가 이제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3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이 한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올해 우리 경제가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 경제연합회 산하 단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3%입니다. 대폭 낮췄는데요. 예. 당초 플러스 1.9%를 예상했으니까 이 코로나19 여파로 전망치를 무려 한꺼번에 4.2%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예. 국내 주요 경제 분석 기관 가운데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내놓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성적표인데요. 예. 한경연은 이 국내 이 경제 여건이 부실해졌고 특히나 코로나19로 소비, 생산, 수출, 설비 투자 모두 감소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과거 두 차례뿐입니다.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0년대와 예.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도 두 차례밖에 없는데 예. 자, 이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위기가 장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경제정책이라는 건 국가 재정을 일시에 소진하기보다는 재정 여력을 일정 부분 비축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마이너스 2.3%로 GDP 성장률을 예측했다는 거. 이 예측이 좀 틀렸으면 좋겠고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금토위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원래 한국은행에서는 2.1% 예상을 했었는데 0%대 성장을 예상했던 그 발표가 있었고요. 자, 그나저나 얼마 전이었죠.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고 0.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인하를 했었는데 오늘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금통위원 7명 가운데 5대 2입니다. 동결로 인하하자라는 주장도 2명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금통위를 열어서 0.5%포인트 B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이었습니다. 예. 이절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앞으로 성장, 물가 흐름, 기존에 전망했던 것과 크게 밑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지금 그동안 뭐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 방식을 통해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죠. 이른바 예. 한국형 양적 완화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 총재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도 쉽지 않다. 사실상 제로 성장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예. 또 기준금리가 현재 0.75%인데 더 내릴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건 일부에서 기대했던 한은이 과연 비은행권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 것인가 라는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인 제약이 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그 금통위원 5대2 그러니까 5명이 동결 2명은 인하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 있을 금통위에서는 또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그때 또 경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면세점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비유를 할 정도였는데 이게 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 면세점 업계 1, 2위죠. 롯데와 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하나며 일부 시내 면세점 사업권 라이센스를 반납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이 국제공항 청사 면세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업계 1, 2위입니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코로나19라는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올해 1월에 이 면세사업권 입찰에 각각 참여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예. 계약 체결 기간에 넘긴 겁니다. 계약을 포기한 건데요. 예. 이처럼 이제 10년짜리 면세점 계약을 포기한 데에는 매출도 줄고 있지만 인천공항이 높은 임대를 감당하기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 면세점은 지난달 매출만 하더라도 400억 원대로 뚝 떨어진 상황에서 내야 할 임대료는 800억 원, 2배 수준입니다. 1년에요? 1년에 800억 원? 한 달에입니다. 한 달에 800억 원이에요?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이런 그래요? 그 인천공항 측에 이제 계약 체결 변경 내용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계약을 좀 포기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예. 자, 금융감독 당국이 이례적이네요. 최근 주식을 대거 사들인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군단에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 이 동학개미군단에 투자 자제령을 내렸는데요. 이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금감원은 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가 과거의 금융위기와는 좀 다른 양상이다. 앞으로 예측이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식시장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투자에 뛰어드는 건 신규 투자자들한테는 높은 수익률만큼이나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세보증금이나 학자금 등으로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임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예. 단순히 이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묻지마식 투자를 결정하지 말고 특히나 대출을 위험한 투자는 삼가라라는 권고입니다. 자, 금감원까지 나서서 이 비투자들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가 1,800선을 회복하는 등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지만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종식될지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그렇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 변동성 큰 장세에 투자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인철 소장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개미들에게 신중한 투자를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 주식시장이 1,700대 떨어지고 1,600대, 1,500대 떨어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한 1,830선인가요?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 번쯤은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은 주식 시장이 저점이든 고점이든은 지나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예. 이게 이번에 이제 수익이 10%라면 다음에 더 큰 돈을 넣었다면 이런 마음 때문에 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좀 나중에 이 기회를 엿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관련 막말에 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죠.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막말.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하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세월호 텐트 안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이렇게 보도가 지금 되고 있어서 정확한 팩트가 뭡니까? 일단 정리를 해서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 차명진 후보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먼저 SNS에 올립니다. 예. 겉으로는 자기 아내에 대한 자랑같이 느껴지지만 자기 아내의 말을 빌려서 이제 이 부적절한 그 세월호 텐트 안에서의 행위를 네. 이제 SNS에서 일종의 그 이슈화를 시킨 거죠. 예. 이렇게 이슈화를 시키니까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어제 토론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예. 토론회는 원래 정확히 말하면 그저께 녹화가 된 것인데요. 그저께 녹화됐고. 토론회 때 시끌시끌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이런 좀 선정적인 막말이 나오니까 예. 심지어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던 사회자가 말을 끊었어요. 그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차명진 후보가 이제 사과를 거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OBS 측에서 이거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자 이러면서 편집을 전체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다음날 내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발언이 또 굉장히 참 끔찍했기 때문에 더 많이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 차명진 후보는 자신이 당당하다고 내세우는 주장이 뭐냐면 이게 2018년에 이제 한 인터넷 매체에서 그 기사 형식으로 이 글이 올라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는 기사가 되려면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자의 이름과 실명과 그다음에 기자의 연락처 등등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보통 바이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라인. 바이라인이 없어요. 기자 이름은 기자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요. 기자 이름은 기사만. 그 매체 이름으로 돼 있고 또 이메일도 그 매체의 공용 이메일로만 돼 있을 뿐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이런 기사가? 기자 이름도 안 나오고. 거의 보통 없군요. 이제 그 공신력 있는 기사들은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는 이런 바이라인 없는 기사를 안 냅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가끔 가다가 어뷰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남의 기사 남용하는 쓰는 거. 거. 예. 그래서 클릭 장사할 때 그럴 때 인터넷 뉴스팀
SNS 팀 뭐 이런 본 식으로 것 같아요. 팀 예. 이름을 내서 올리기는 하죠. 예, 예. 근데 이것도 인터넷 뉴스 팀이니까 실제로 그 팀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예. 그 팀에게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자기네 매체 이름을 걸어놓고 그다음에 뒤에 이메일이 있는데 그 이메일도 자체 이메일이에요. 자체 회사 이메일. 예. 그러니까 그 회사 이메일로 그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무책임한 기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빙성 있는 기사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세칭 좀 그 아는 분들은 뭔가 작업용을 하기 위해서 기사의 형태를 취한 예. 그런 그 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사실관계를 그러면 누구한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세월호 유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런 확인 절차를 차명준 후보는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매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이게 벌써 삭제돼야 될 내용인데 1년 넘게 걸려 있지 않느냐? 이게 그 기사의 내용이 참이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제 가짜 뉴스들이 그대로 걸려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이제 삭제가 되는 경우는 가령 현송월이 총살당했다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사 같은 경우도 예, 기억나요.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이후에 수정이 된 정도였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들 삭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언론 환경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삭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진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런 주장을 끝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당에서는 제명 조치를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흡수를 하기까지 했는데 예. 본인은 기사 내용을 사실은 3월 23일에 그 예전에 종편에서 그 MC도 했었던 한 그 극우 유튜버가 다시 한번 그 자기 유튜버 안에서 내용으로 다룹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약속을 했듯이 거의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동시에 이 문제를 갖다가 막 반복하고 올리고 막 이러거든요. 아, 그래요? 최근에 얼마 안 됐네요. 그런 유튜버 중에 한 팀하고 예. 방송을 또 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제명 조치 이후에 또 방송까지 또 했다고요. 나왔고, 예, 제명 조치가 채 되기 전에 예. 그런 방송을 갖다 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확인을 좀 할게요. 예, 저도 뭐 인터넷 기사를 좀 봤습니다만 거기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아니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라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확실히 좀 확인할 게 이거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닌 거죠. 그 세월호 텐트에서의 어떤 그 부적절한 행위라는 게. 예, 실제로 이제 극우 유튜버의 경우도 자신이 크로스 체크를 한 것처럼 방송을 하는데요. 어떻게 연결한지 모르지만 바이라인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기자와 자기가 연락을 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기자와 확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자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또 가짜뉴스를 쓸 수도 있죠. 그럼 확인은 누구랑 해야 되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사실들이 이제 그 기사 내용 보면은 무슨 활동가로부터도 확인이 됐고 뭐 유가족들도 알고 있고 국회의원 누구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다 해야죠. 예. 이제 그게 크로스 체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절차는 전혀 갖추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이름도 말할 수 없고 뭐 자기 육성도 들려줄 수 없는 그 기사를 쓴 사람에게 내가 연락을 해봤는데 맞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 차명진 후보 이 막말건을 보고 뭐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세월호 관련한 이런 부적절한 일에 대해서 전혀 못 들어본 분들도 많을 텐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세월호 그 유가족들이 이런 일을 했대 하면서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예,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그래서 그 기사가 진짜 삭제가 되고 혹은 그 매체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그럼요. 예. 그 많이 걸리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은 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악용들의 사례가 이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가짜 뉴스들을 심지어는 그 최초로 3월 23일에 그 내용을 다룬 그 유튜버 같은 경우는 또
인터넷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영상을 또 이게 예. 사실이 아니라면 삭제되고 벌써 난리가 났어야 될 것인데 사실이니까 떠돌아다니게 냅두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심지어 세월호가 예. 특정한 세력들에 의해서 일부러 침몰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마구 퍼뜨리고 있어요. 아휴 참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저는 이제 유튜버들은 자기가 뭐 그 사법 처리 당할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만 예.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은 다른 그럼요. 완전히 다른 거죠. 공인으로서. 예. 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300명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럼요. 예. 입법기관이다. 개개인들이 입법기관이라고 예,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이 그 후보를 갖다가 이제 내세우게 하는 것은 그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서 자, 이 정도 후보라면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추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검증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고 당에서는 그 사람을 제명시켰어요. 우리 후보가 아닙니다라고. 제명도 하고 오늘 사과도 많이 했고요. 사과도 했어요. 예, 예. 그런데도 그 개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이 참 선거가 참 굉장히 씁쓸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 세월호 유가족들 있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또 가슴에 또 비수가 꽂힐까요? 지금 뭐 그냥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실제로 예. 세월호 유가족들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내용은 이미 2018년에 악의적으로 이렇게 허위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언급되는 이걸 갖다가 이제 소송을 대대적으로 하고 항의 성명을 내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계속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씻을 그럼요. 수 없는 상처를 그럼요. 입게 되는 거죠. 예, 예. 더군다나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 불륜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잘못된 그 보도들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그래서 모든 일들이 없었다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그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용히 사법 처리들을 갖다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용서는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그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해서 또 얼마 전이었죠. 30대 40대 비하 발언, 노인 비하 발언도 있었고 이번에 차명지 후보의 세월호 막말도 있었고 또 대통령 오늘은요. 예예 네, 대통령을 예. 중국의 총독이냐 이러면서 하는 막말도 예. 오늘 또 나왔습니다. 아무리 선거판이고 적대적인 어떤 그 대결 구도에서 선거가 진행된다고 해도 예. 이런 좀 그렇게 기본적인 상식 속에서 이 언사를 구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이런 예. 문제, 이런 막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을지 좀 한 1분 정도로 정리해 주시죠.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예. 그 공당의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게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검증.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뭐 지켜보셨지만 후보자를 했다가 바꿨다가 뭐 호떡 뒤집듯이 공천이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너무 짧은 이런 선거 제도에 큰 문제가 있고요. 그게 뭐 그리고 또 여야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여야 마찬가지죠, 검증, 이거는. 검증 기간이 여야 짧았어요. 마찬가지고요. 예. 게다가 또 지금 이렇게 그 차별 금지법이 예. 그 제대로 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혐오 발언이라든가 차별 발언들 그리고 가짜 뉴스들을 이제 잘못 인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형사적 책임을 지게끔 하는 그런 법이 필요한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명예훼손 안에서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대로 징벌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증 후보자들 검증 철저히 하고 혐오 발언, 차별 발언에 대한 어떤 책임 철저히 물리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6시 35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21대 총선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어떤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상주 문경 선거구로 가봅니다. 무소속 이한성 후보 만나보죠. 이한성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한성입니다. 예, 후보님 바쁘셨나 봐요. 아유, 예. 연결이 안 돼서 예,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예, 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이번 21대 총선에 도전하시는 각오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이번 총선은 정말 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묻혀 있는 게 많은데 아마 그 코로나가 이제 좀 수그러들고 나면은 경제 문제가 좀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 안 그래도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실정으로 좀 경제 사정이 나빠진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세계 무역도 좀 중단되고 국내 경제도 엉망이 돼 가지 않았나. 네. 그런 속에서 이제 총선이 치러지는데 제가 좀 옆에서 지켜보니까 여당도 너무 자기네 고집만 부리고 그렇다고 야당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네. 제가 좀 당선이 되면 좀 폭넓게 그리고 좀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다. 그리고 보수 정권의 탈환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18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당시에는 예.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이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소속 출마를 하셨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처음부터 무소속 출마하셨죠, 후보님께서?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예. 예. 통합당의 공천 신청은 혹시 왜 안 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총선에서 공천에 떨어지면서 예. 정말 기준이 없구나. 그때도 기준을 자기는 내부적으로 누구를 하나 찍어놓고 그냥 공천한 그런 느낌이 들고 해서 예. 혹시도 거기 들어갔다가 공천 떨어지고 출마도 못하는 수가 생기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정말 4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와도 충분히 이길 만큼 이렇게 주민들과 다지고 스킨십을 쌓고 그렇게 해와서 이제 이번에 출마를 했는데 막상 또 선거가 바뀌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이한성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당 소속으로서 출마도 해보시고 국회의원 생활도 해보시고 무소속으로도 또 출마를 해보시고 아무래도 무소속이라서 그 조직표를 또 무시 못하니까요. 무소속 출마가 그렇습니다. 참 힘드시죠? 남의 말하는 대로 한 10배 가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배나 힘들다. 예. 아니 하여튼 주로 특히 우리 지역이 당 지지도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높은 곳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충 이제 후보 결정하기 어려우면 그냥 당 보고 싶는 그런 표가 많아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앞으로 미래통합당으로 복당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죠? 그렇습니다. 글쎄요, 복당을 하려는 까닭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현실적으로 무소속으로 계속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협조가 이루어지고 의정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거기다가 지역 우리 유권자들도 만약 인물 보고 찍어주되 당선되면 미래통합당 들어가서 활동해라 이런 주문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유권자의 또 요청에 또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저로서는 다른 행동을 하기 어렵고 약속도 지키고 또 국회 활동도 또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정권 재탄환을 위해서도
당에 가서 이제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당선이 되면 미래통합당으로 복당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그렇습니다. 밝혀주셨고 예. 지금 이한성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선거구 그러니까 영주 문경 예천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예. 그래서 그쪽 영주 문경 예천에서는 뭐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신데 이번 이제 상주와 문경이 합쳐져서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좀 불리하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아, 대단히 이제 불리하지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한 가닥 이제 희망은 예. 제가 27년 전에 1993년에 예. 대구지검 상주지청장으로 근무해서 한 1년간 재직한 연고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것도 상주 시민들과 저는 검찰청 지청장이었지만은 또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사과를 직접 맞지 않으니까 주민들과 뭐 대화하고 민원도 직접 청취하고 뭐 그렇다고 제가 사건을 불공정하게 뭐 청사받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도 청취해서 그걸 반영하고 공정하게 억울한 점이 없도록 그러면서 주민들과 친해졌고 또 그 결과 참 좋은 자평하건데 평이 좀 좋았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다녔을 때 생각합니다. 27년 전에 상주지청장을 하셨군요. 제가 알기로 지금 나이가 63세 만으로 63세로 알고 있는데 꽤 젊은 나이에 지청장을 하셨군요. 그때는 또 지청장 좀 젊은 나이에 진출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상주지청장도 좀 초임 지청장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요즘하고 좀 다릅니다. 예. 지금 선거구에서 민주당 정용훈 후보, 통합당 이미자, 또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현우 후보 이렇게 경쟁을 펼치고 계신데 지금 솔직히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뭐 여보세요. 미래통합당 후보 하고 저하고 이제 양강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당의 이미자 후보와 무소속 이한석 후보 양강구도 아닌가. 당선 가능성 자신 있으세요? 당선 가능성 그래서 제가 뜻밖에도 많은 원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구를 만나느라고 제가 좀 시간이 좀 늦었는데 정말 모르게도 저를 지지한 분이 많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한성 후보님만의 장점이라면 어떤 점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참 민원 같은 거를 갖다가 참 제 몸을 좀 뭐 지원하더라도 항상 그렇게 대민 관계 이런 걸 청취하고 좀 서민스럽다 할까. 제가 농촌에서 큰 경험이랄까, 성장 과정, 그것이 이렇게, 현재 삶을 사는데 큰 미끄럼이 되고 있고, 그것이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서민적인 면모가 장점이다는 말씀이시고, 이번에 또 당선되면 또 3선이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꽤나 또 당내에서도 중앙정치에서도 역할을 또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주와 문경이 가진 가장 시급한 문제점,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뭐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지역은 농업 고장 아닙니까? 현재 농산물 가격은 뭐 정체되어 있고, 뭐 싸지고, 그러면서도 농약이나 농자재 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몫이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하면은 농산물 가격은 고정되거나 후퇴하고 있고, 원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 농민의 몫이 줄어들어서 그것이 결국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 상주나 문경 시내에 그 농민들 돈 쓰러 나올 기회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게도 안 되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이제 가게 접고 떠나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혁신적인 농촌을 살리는
아주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주와 문경이 가진 가장 시급한 문제 바로 농업 문제군요. 농촌 그렇습니다. 살리기 문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릴까 그런 대책도 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농민들을 위한 대책 뭐 어떤 게 예.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국회 의정 활동하면서도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 우선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고 제재 가격 보장이라 할까 예. 그런 문제 있고 그다음에 또 일손이 너무 모자랍니다. 일손. 현재 일손이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다가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능력은 떨어지면서도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기계화를 해야 된다. 옛날에 북한 군사 위협이 심할 때 M16 자동소총을 개발했듯이 농업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정말 그 로봇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첨단 농기계가 개발되고 그러면 또 우리가 농민들을 도울 수도 있고 그걸 수출할 수도 있고 예. 그냥 연구한 것이 그냥 허수고 될 일은 없으니까 차제에 농업인들 도울 수 있는 획기적인 기계화가 필요하고 예. 그리고 농식품부 예산이 현재 한 3.1% 정말 자꾸 점점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른데 복지 예산이 물론 많이 가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농촌 지역에서도 예산이 지금 농업 예산 비중이 3.2%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약 한 5% 정도 예. 올린다면은 좀 농촌 지원이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 직불금 같은 것도 현재 그런 3.1% 수준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거기다가 또 농업 기반 시설도 곳곳에 사업은 벌여놨지만 농업 예산, 농식품부 예산이 워낙 적어가지고 10년째 공사하고 있고 예.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오히려 공사 비용은 더 들어가고 있죠. 예. 오래 끌다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농식품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정을 근본적으로 해서 현재 농식품부 예산 차지한 비중이 예. 현재 3.1%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 5% 정도 이상 그걸 올려야 이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농업 예산이 이렇게 낮았습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3.1%밖에 안 되는군요. 예, 전에 박근혜 정부 초기 그때 한 3.7%까지 갔다가 예. 현재 3.1%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농업 대책 그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저 가격을 보장해야 된다는 네. 말씀.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계화를 빨리 해야 된다. 좀 예, 더. 맞습니다.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네. 3.1%인데 한 5% 선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혹시 이거 말고도 뭐 1호 공약, 뭐 제일 내세우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좀 제자리에서 멀리 참 팔러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제값받는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 네.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현지 농업인들도 그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예. 저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센터. 일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2분 정도 남았는데, 그 미래통합당의 이미자 후보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번 공천 과정이라든지, 예. 예, 그래, 또, 기왕에 경쟁하는 후보에게, 여러 가지 좀 나쁜 말을 하기는 어렵고, 예. 이제, 그다음 너무 참 이렇게, 이 지역이 워낙 미래통합당 지지가 강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예. 한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또 기간은 짧고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또 우리 유권자를 접촉할 기회도 없고 예. 이런 애로사항 속에서 제가 참 고군분투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MBC에서 이렇게 기회 주셨으니까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꼭 임을 보고 좀 찍어달라. 그래도 선출이 되면은 또 당연히 미래통합당을 입당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테니까 이번에는 꼭 또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공천 기회도 제가 신청할 기회도 없었으니까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무슨 험이 있어서 공천 못 받는 게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뭐 험이 있고 뭐 모질해서 공천 못 받는가 이런 한번 있어가지고 그게 제가 안타깝습니다. 예. 아예 그냥 공천 신청을 안 하면서 혹시 또 사인이 오는가 싶은 그런 사인도 안 오고 그래서 이렇게 현재 8번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무소속 출마하셔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제발 인물만 보고 찍어달라는 호소시고요. 예. 아이고, 예. 당선되면 바로 입당하겠다는 말씀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상주 문경 선거구 무소속 이한성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볼까요?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다 싶으실 겁니다. 꾸준히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밤새 복사 냉각까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내일도 머플러나 구두 챙겨 다니시면서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참 좋은데요. 막상 나와보면 바람이 조금은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완연한 봄 날씨라기보다는 초봄에 가까울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얇은 옷차림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봄 날씨로 일교차 크겠고요. 그래도 오후부터는 햇살이 좀 비추고 공기까지 깨끗해서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낮 기온 20도까지 올라가면서 한층 더 포근한 날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서 참 좋은 꽃놀이 기간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 소식이 없다는 건데요. 올봄 유난히 메마른 건 대륙의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를 자주 지나면서 비구름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금요일쯤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대형 산불 위험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특히 논과 밭, 두렁 태우기 등 산림 근처에서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에서 좋은 단계로 괜찮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문경, 영주, 봉화, 안동, 예천 아침이 3도, 한낮에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의성, 상주 아침이 3도, 한낮에 17도 나와 있습니다. 청송, 영양은 아침이 1, 2도, 한낮에 14도까지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높은 13도, 체감온도 13도, 습도는 29%입니다. 날씨였습니다.